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들면서 여야 후보의 발언 수위와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 공방이 더욱 거칠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광화문 유세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촛불로 쫓겨난 정치 세력이 5년 만에 복귀하고 있다면서 주술의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느냐, 이런 비판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구판 의혹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히틀러, 무소리니 같은 파시스트에 빗댔는데요. 짓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 선동하는 것은 파시스트와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라면서 현 정권이 정치 보복을 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거티브와 검증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는 하지만 여야의 공방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결과 유권자 10명 가운데 8명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는 걸 겁니다. 대선이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정치인데요. 정치권을 외면하지 않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건 시민들의 선택밖에 없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여야 선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원석 공보단장과 정의당의 선거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읽기. 오늘은 에너지 가격 급등 파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셋째 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나란히 서울 지역 집중 유세를 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오늘 수도권 민심 쟁탈전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강남 지역을 순회한 데 이어서 오늘은 강북 지역을 촘촘히 훑었는데요. 네. 먼저 노원구에서 첫 유세를 가졌고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오가는 광화문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재보선 지역을 포함해서 경기 안성, 용인, 성남 그리고 서울 송파, 서초, 종로 6곳을 돌았는데요. 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의 그 대장동이 있는 성남시 유세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 종로 유세에는 이 보선 후보인 최재형 후보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동반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용 대사면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 역사광장에서 가진 유세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빚에 허덕이고 있고 너무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신용 대사면을 통해 빚진 부분을 국가가 인수해 정상적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한국형 급여 프로그램 PPP 제도를 도입해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소급해서 다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코로나 기간 중 발생한 손실 중 보상되지 못한 손해가 40에서 5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면서
그 손실을 지금 추경해서 최대한 확보하되 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추가 추경을 통해 아니면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50조 이상의 확실한 보상 지원 대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갑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부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부동산 실정을 부각한다기보다는요. 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정부 여당의 선거 전략이다. 이런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을 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잠시만요. 집값을 올린 게 현 정부다. 일부러 올렸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얘기입니까? 네, 윤 후보가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네. 후보는 오늘 경기 용인유세에서 약 40분간 이례적으로 긴 연설을 하면서 이 정부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봐라. 이걸 도대체 28번이나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랬다고 보지 않는다.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윤 후보는 그 이유에 대해 집값 올려서 운 좋아 집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고 집 없는 사람은 민주당 찍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건국 이후 7, 80년 동안 당대에 이렇게 집값이 뛰는 것을 봤느냐. 이게 고의, 악의적인 선거 전략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런 식의 방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서초 유세에서는 집값을 올린 것이 실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양극화 역시 마찬가지다 하면서 못 사는 사람은 자기들 편이라 생각해서 양극화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정반대 얘기를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오히려 민주당 그다음에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곤란해진 상황이잖아요.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윤 후보가 오늘 유세 때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고요. 서울 송파 유세에서는 서민들이 허리가 휘어진다면서 여기 송파에 20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해서 갑부가 아니다. 집 한 채 갖고 사는데 어떻게 갑부냐. 월급 타고 돈 벌어서 세금 내기 바쁘다. 이렇게 지역 그 주민들의 민심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송파에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송파가 강남 상구니까요. 거기는 대부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야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 유세에서 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계명 후 최서원 씨를 지칭하면서 이른바 주술 관련 이 공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이 후보는 최모 씨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는데 주술은 하진 않았던 것 같다면서 주술의 국정에 휘둘리면 되겠느냐, 대놓고 후보가 정치 보복을 말하는 그런 상황을 한 번이라도 겪어봤느냐 이렇게 윤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극복하고자 했던 과거보다 훨씬 더 과거인 원시의 나라로 돌아가려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가 무당, 주술사 비슷한 사람에게 현혹돼 국정농단을 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원리를 무시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개혁을, 변화를 추구했지 않느냐. 이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이 든 촛불로 쫓겨난 정치 세력이 있는데 5년 만에 그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을 겨냥을 했습니다. 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역시 오늘 용인 유세에서 민주당을 겨냥해서 기본적으로 점조직 전체주의 정당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현 정부 적폐수사 등 자신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서 옛날부터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 파시즘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늘 하던 짓이 자기 과오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남이 하지도 않은 것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허위 선동 선전 공작이라는 게 이런 전체주의자들의 전유물인 거 아시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정권이 정치 보복을 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가 입장을 냈어요? 네. 이 발언도 사실 아까 그 용인 유세에서 바로 그 이어진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집권을 하면 현 정부 적폐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데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한다 하면서 아니 정치 보복을 하긴 누가 제일 많이 했느냐 이렇게 청중들한테 되물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 청중들이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외치는 이제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연합뉴스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을 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이 정치 보복을 실행했다는 것이냐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울산을 방문해 노동자 표심 공략에 나섰어요.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울산을 방문해서 노동단체와 정책협약을 맺고 간담회를 하는 등 노동자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심 후보는 오늘 오전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조선소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선업종 노조연대와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심 후보는 조선산업은 노동자의 피땀으로 경제를 이끈 대표적 업종이지만 불황기에 접어들자 노동자들은 가차없이 구조조정돼 일자리를 떠나야 했다면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조선산업 발전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유세 차량 사망 사고로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번 주말부터 다시 선거운동을 재개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까지도 아직까지 어쨌든 상중이기 때문에요. 국민의당이 지금 정당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중이기 때문에 네. 뭐 언제 다시 재개한다 뭐 이런 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당 안팎에서 이제 버스 사고 이제 그 고인들의 발인이 끝날 때까지는 장례에만 집중하기로 하되 선거운동 재개 여부는 이후에 논의한다 이런 방침을 전했는데요. 네.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가 배우자의 코로나19 확진과 자신의 선거를 돕던 이들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남은 선거 레이스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이 표현이 귀에 들어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와 고인들을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럼 지금 야권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완주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정치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일화 논의는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일화 논의라는 게 이제 기본 원래도 이제 양측 모두 어떤 뭐 선대위나 선대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없다라는 게 이 선거 유세 차량 사망 사고 이전까지의 상태도 그랬거든요. 뭐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물밑 협상이 있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도 이 말하자면 이 사망 사고 이후로는 뭐 지금 국민의당이 선거 유세도 전면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네. 선거 유세뿐만이 아니라 이 단일화 관련 어떤 논의 이런 것도 사실 전부 다 이제 올스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물론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반에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불행한 사고가 터져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선거운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 힘이 좀 빠지는 게 아니겠느냐. 국민의힘과의 협상에서 오히려 이제 힘이 더 약해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제 올스톱이 되는 바람에 원래 기존 단일화 시안으로 제시가 됐던 이번 주말까지는 결과가 좀 그러네요. 현실적으로 나오기 어렵게 됐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본인을 열심히 이제 지원하고 지지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던 분이 이제 돌아가신 그런 사고가 있었기 네. 때문에 뭐 당장 또 단일화 논의에 임하는 게 좀 적절하겠느냐 뭐 이런 관측들도 있기 때문에 뭐 양쪽으로 모두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것 같고 아마 이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이 선대위 차원에서 좀 회의를 열어서 어떤 방향을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야권 단일화 시기에는 좀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거 하나만큼은 좀 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오늘 오후에 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중도 하차할 것이다. 뭐 아니면 뭐 당대표직이나 경기지사직을 국민의힘 측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말하자면 정보지가 좀 돌기도 했는데요. 언론 보도가 아니고 정보죠. 네네네. 정보지가 돌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게 국민의힘 측에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제 이런 여론전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면서 상당히 좀 불쾌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단일화 논의에는 아마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이 경선 이후로 3개월 만에 만났어요. 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오후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약 2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요. 네.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작년 11월 5일 경선 직후 승복연설에서 말씀드린 생각 그대로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며 협력하겠다는 생각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공개 회동에서 윤 후보에게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해드렸다면서 아무 조건 없이 직책 없이 열심히 돕겠다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또 회동이 끝나고 종로 유세가 있는데 저도 동참해서 윤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전격 발표를 하고 실제로 이날 5시 조금 전 5시 반부터 종로 동묘역 앞에서 유세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직접 참석을 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원팀의 퍼즐이 일단 맞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어제 유세 도중에 광주 지역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걸 두고 지역사회에서 좀 반발이 일고 있다고요? 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같은 경우에 좀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네. 이 민주당 광주시당은 복합 쇼핑몰 유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 하면서 윤 후보가 어제 광주 유세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허위다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지 못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주시당은 과거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 유치가 무산된 것은 그 위치가 광주 한복판으로 예정돼 그에 따른 상권 피해 우려에 대한 주변 상인과 시민사회의 반대와 불안감 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해 사업주 스스로 철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윤 후보는 어제 광주 송정 매일시장 유세에서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 쇼핑몰이 민주당의 반대로 광주엔 들어서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시민이 원하는데 정치인이 무슨 자격으로 쇼핑몰 하나 들어오는 걸 막을 권리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광주 지역 정치인이나 아니면 광주시장 입장에서는 무능력한 사람이 됐을 것 같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 그 유세를 한 장소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세를 한 장소가 좀 공교롭게도 이제 재래시장 바로 앞, 그러니까 광주 송정 매일시장 바로 앞에서 이제 한 유세였는데 재래시장 앞에서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뭐 이와 관련해서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이 오늘 성명을 내고 윤 후보의 발언은 코로나19로 2년간 피폐해진 골목 상점가 등의 상권을 대형 유통사에 가져다 주겠다는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성명도 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역 방송사에 토론 개최 제의까지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번 이제 발언과 관련한 그런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원래 이준석 대표가 뭐 이렇게 뭐 특히 이제 후보가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제 논란이 일어나면 그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더 이제 더 세게 확전을 해서 네네. 세게 해서 논란을 오히려 더 거꾸로 잠재운다. 예, 그게 이제 뭐 이준석 대표의 뭐 스타일이라면 스타일이랄까 뭐 전략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대표가 이렇게 민주당과 토론회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광주시당에서는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떻게 도울지를 논할 때다. 그 장소는 광주가 아니라 국회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네거티브 공방과 네거티브와 뭐 검증의 종이 한 장 차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계속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업무 추진비 문제를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 해외 출장 기간 국내에서 시장 업무 추진비가 1,500만 원가량 사용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2012년에서 17년 해외 출장 일정 등을 분석한 결과 시장의 해외 출장 기간 중에 업무 추진비로 국내에서 총 1,499만 원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컨대 뉴질랜드와 호주 출장 중이던 2015년 1월 성남FC 연간 회원 간 관련 석창 간담이나 호텔 해박 관련 관계자 등과 석창 간담 등 하루에 2차례 저녁 식사 비용으로 약 36만여 원이 지출됐다는 등 이제 이런 비슷한 지출 내역들이 줄줄이 많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이 기초 지방자치 행정의 기초를 무시한 음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업무 추진비는 단체장인 시장이 출장 시에도 성남 시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묻지마 네거티브로 자신들의 대국민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후보는 특수활동비 147억 원에 대한 공개를 일절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불법 사전 선거 운동 가능성을 또 제기하고 나섰다고요? 네, 이제 요거는 어제 TV조선에서 보도한 이른바 엽집 의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0년 8월 이재명 후보 부부가 거주하던 이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아파트 옆집을 이 주택도시공사 합숙소로 사용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던 건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가 아침에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이재명 후보가 관여한 조직적 횡령범죄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은 초밥 10인분이 어디로 갔는지 공무원 배모 씨가 말한 기생충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렇게 공세를 폈고 네. 이에 바로 이어서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 주택도시공사 합숙소를 2020년 8월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은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했어요. 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민주당 선대 조직으로 쓰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허위라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지속한다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어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도시공사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의 바로 옆에 아파트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따로따로 각각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 옆집이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숙소 옆집이 숙소가 아니라 자택 옆집이 네네.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 숙소로 사용됐다는 게 어제 이제 방송사의 보도 내용이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게 이제 권영세 본부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이 후보 부인인 이제 김혜경 씨가 무슨 뭐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뭐 10인분, 5인분 막 이제 이렇게 많이 시킨 음식을 옆집이랑 나눠서 뭐 샌드위치를 많이 시켰다더라.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나눠서 먹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의혹을 제기를 한 거고요. 예.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옆집에서 대선 준비를 한 거 아니냐 이제 그것이 의심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뭐 두
이 두 정치인의 오늘 발언 내용 모두 뭐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네. 뭐 보도가 이렇다고 하니 뭐 혹시 이런 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혹 제기 수준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권영세 본부장이나 말하자면 이제 뭐 초밥 시민권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옆집이랑 같이 나눠서 먹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의 아니 도지사의 업무 추진비로 네. 그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식사를 사준 거니까 예. 그렇게 보면 오히려 해명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그런 좀 아이러니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거짓인지를 알기가 참 힘들어서 어찌됐든 양당 주장은 이렇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숙소가 한 100곳 정도 된다 또 이런 또 주장도 하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 간의 유착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어요. 네, 민주당 기독교 천주교 의원 54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신천지와의 유착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신천지의 상징과 같은 이만희 교주의 뭐 L자 손가락, V자 손가락 표시와 윤 후보의 L자 V자 표시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네. 민주당 소속 김진표, 노웅래, 김상희 의원 등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가 윤 후보와 국민의힘과의 유착을 통해 정치 세력화하고 있다는 의혹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마 기사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메시지 담당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의 비서관이고 지금 선대위 캠프에 파견이 돼서 여기서 메시지 팀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메시지와 연계된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백혜련 그 수석 대변인은 해당 비서관은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일하며 윤 후보 메시지 업무를 담당했다는데 여가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담당하기도 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의당 오승재 대변인도 여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 후보의 성별 갈라치기 일생 메시지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국민들은 다 알게 됐다면서 윤 후보는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치인이 연루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2개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우선 김성태 전 의원 유죄가 확정됐죠. 네, 대법원 1부는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가 KT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어요. 네,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던 국민의힘 권성도 의원의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는데요.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의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는데 1심,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현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대선이 불과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전국 각지에서 표심 공략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울산을 찾아 핵심 지지층인 노동자들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예전과 같은 노동자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박원석 정의당 선대위 공모단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심 후보 노동자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울산에서 유세를 펼쳤는데요. 네네.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노동자들의 표심은 어땠습니까? 우선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벌써 코로나가 2년이 넘었고 또 오미크론 확산세가 커지면서 이제 경기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울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고 경제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울산 경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GRDP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네. 그 지역 총생산이죠. 네네. 그거는 뭐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1위인 지역이지만 경제 성장률은 전국 최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2%로 16개 광역단체에서 최하위였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울산 지역의 주력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 또 조선업 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선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나 열기도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그다지 뜨겁지가 않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진흙탕 대선이라는 여러 가지 그 대선에 대한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싸늘한 민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표심을 정하지 못한 그런 어떤 그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자들 표심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정작 양대 노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노총은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네네. 양경순 민주노총 위원장은 김지현 진보당 대선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네네. 이런 상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뭐 대한민국 노동계를 대표하는 두 대중조직에서 나타난 흐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지지 후보 선택을 하기 직전에 네. 한국노총 정책연구원에서 후보들의 노동 정책을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평가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가장 우수한 걸로 평가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평가와는 다르게 또 한국노총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또 이런 선택을 했는데 한국노총이 이번에 처음 지지 대선 후보를 발표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이명박 그 대통령이 당선되던 시절부터 쭉 이어져 왔던 거고,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뭐 한국노총의 이번 그런 결정이 새삼스럽지는 않고요. 네.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위원장이 그 진보당의 당원이어서 위원장 개인이 진보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은 것 같고, 그게 이제 조직의 의사결정은 아니고요. 어찌됐건 간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두 조직에서 과거보다 정의당과의 그런 뭘까요? 밀착도랄까요? 네. 혹은 정치적 거리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 거는 저희 스스로 되돌아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조직된 노동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조직되지 않은 그런 미조직 노동자 혹은 노동 밖의 노동이라고 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정의당은 출발을 할 때부터 비정규직 정당임을 표방했고 노동 밖의 노동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중조직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노동조합조차 만들지 못하는 더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대표 공약이죠.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이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나 2030 세대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기사를 봤더니 이제 벨기에에서 주 4일제를 정부 차원에서 네네. 전국 단위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기로 최근에 결정을 한 것으로 기사를 봤는데요. 네.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게 이제 큰 흐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전 세계는 혁신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혁신 경쟁이라는 것은 어떤 노동 시간의 경쟁 혹은 뭐 임금 경쟁이 아니고 일종의 창의력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창의력은 이게 노동 시간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여가 시간에 비례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세계 선진국들 그리고 혁신 기업들이 앞다퉈서 주사일제를 먼저 도입을 하고 있고 EU 같은 경우에는 이미 90년대에 주 35시간제를 지침으로 정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4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은 주사일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자민당 정부 차원에서 이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못할 이유가 없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어떤 장시간 노동으로 즉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OECD 국가들 평균 노동시간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연간 한 달 정도 더 일을 합니다. 네. 독일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뭐 2달 넘게 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그런 어떤 장시간 노동 경쟁이 아닌 창의력 경쟁의 시대로 나가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노동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적극적으로 이 주사일제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론을 얘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거든요. 뭐 기업주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를 떠나서더라도 현실 가능하겠느냐. 뭐 이재명 후보는 이제 4.5일제 얘기했잖아요. 발언을 한 바가 있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오히려 탄력근무제라든가 집중근로제를 하겠다. 더 노동 시간이나 이런 걸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윤석열 후보는 이미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가 현행법에 도입돼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004년도에 주사일제가 그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도입이 됐는데 그때 주 5일제가 그때 주 5일제 도입하면 나라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라 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선진국 됐잖아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계 선진국들 흐름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뒤처져 있고 지금 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들 국내에도 있습니다. 보면은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고 창의력이 높아져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때문에 과거와 같은 즉 장시간 노동의 관념을 가지고서 주 4일제 도입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오히려 저는 앞으로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비현실적인 얘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운동 첫날 심상정 후보는 호남을 찾았어요. 네. 또 어제까지 이틀이나 호남 공약에 나섰는데요. 네. 호남을 첫 선택지로 고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1번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개혁의 본산이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전에 그 촛불 민심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대선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내 삶을 이 정치를 통해서 바꿔보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 같은 게 많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1번지 또 개혁의 1번지인 호남을 찾아서 이번 대선의 이 혼탁한 그 이른바 이제 내로남불 대선 또 비호감 대선 이걸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심상정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주4일제 복지국가 또 녹색전환 이 비전을 우리 호남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호남을 첫 행선지로 택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하고도 차별화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네. 이재명 후보를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호남 여론이 과연 움직일 것이냐. 이것도 이제 누구를 관심이거든요. 더 강하게 비판하고 누구를 덜 강하게 비판하고 이렇게 비교할 문제는 아니고요. 네. 또 심 대표가 양쪽을 공정하게 비판해야 된다. 이럴 저는 계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칙이 잘못됐고 가치에서 어긋나고 또 옳고 그름에서 이탈한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 호남의 부동층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과거에 전폭적으로 호남에서 지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그 과거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받았던 그런 어떤 지지율만큼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 원인이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지난 5년 동안에 이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보였던 무능무책임 내로남불 이런 거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비판적인 그런 평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비호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호남에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부동층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보면 호남 정신을 계승할 후보인지 누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의 이런 민주평화 인권의 정신을 계승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계승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후보인지를 봐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호남에 찾았고 또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호남에서 정의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심상정 후보의 전체적인 지지율도 사실 과거에 비해서 낮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19대 대선에서 최대 투표율을 진보정당 역사상 받았잖아요. 6%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네. 지금 지지율은 그만큼 안 나오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양자 구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지난 대선처럼 어쨌든 정치에 대해서 뭔가 이제 희망이 꿈틀그린 그런 선거가 아니고 온갖 이제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 또 그것을 두고 서로 간에 삿대질하는 이런 네거티브 정치 이런 게 이제 판을 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응답층이 굉장히
높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요. 대선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직 3주는 남았고 또 3주 동안에 얼마든지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변성이 큰 대선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또 질문을 주시고는 하는데요. 네. 단일화 안 하느냐. 지금 뭐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이제 단일화 문제가 계속 얘기가 돼 왔었잖아요. 네. 심상정 후보 단일화 안 하느냐. 이렇게 또 일단 얘기하는 윤석열, 분이 안철수 있거든요. 후보 단일화는 두 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갖다붙다 평가할 생각은 없고요. 네.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져야 될 정치 용어가 단일화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정치 세력이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도의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네. 제도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연합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게 지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이었습니다. 네. 근데 거대 양당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개혁을 무력화시켰고 특히 민주당은 스스로 차린 밥상을 뒤엎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선거 앞두고서 이런 공학적인 단일화를 꺼내드는 것은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도 야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그런 야합 정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을 먼저 당시 보수정당에서 띄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요. 변명이죠. 예, 그것도 뭐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변명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상정 후보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거나 또 지지층을 좀 잡을 만한 그런 어떤 선거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정의당 차원에서 어떤 전략을 좀 만들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대선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대전환의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공동체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불평등이 굉장히 커졌는데 네.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리고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이 미래 위기인 기후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은 시민권을 여전히 제대로 획득하고 있지 못한 그런 여러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원적인 민주주의로 나갈 건가? 이런 문제들이 깊게 토론되고 그런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이 대선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대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뭐 무속 논란이니 또 부인 무슨 이 갑질 의전 논란이니 또 주가 조작이니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심상정 후보는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마땅히 나와야 될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워져 있는 그런 이 정작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의 목소리를 심상정 후보가 스피커가 돼서 대선 공간에 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 그게 정의당의 전략이자 또 정의당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봅니다. 네, 핵심 공약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뭐 주사일제하고 신노동법이 가장 핵심적인 공약입니다. 주사일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예. 신노동법이라는 것은 현재 노동법 체계가 5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노동법으로 담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네. 과연 그 노동자인지 아닌지조차 그 지위조차 불분명한데 이분들 노동법에 사각지대에 있고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여전히 지금 노동법에 사각지대에 있고 또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상정은 일하는 모든 시민의 기본법으로서 네. 신노동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앞서 제가 기후위기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과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목전에 다가선 위기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어쨌든 녹색 전환을 위해서 거대한 전환과 변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너무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알겠습니다. 탄소 기반 이 에너지 체계와 또 산업 체계 이거 전반을 다 바꿔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뭐 2050년도 그 탄소 중립화 이게 이제 뭐 다른 후보들이 얘기하는 목표인데 저희는 그걸 훨씬 더 당겨서 2040년에 탄소 중립화로 나가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네, 있고 알겠습니다.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정의당 선대위 공보단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형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를 비롯한 이른바 원자재 시장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최근 이른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유가가 무섭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IB들 중에는 심지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150달러요? 예,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친 유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오늘 좀 살펴보고요. 유가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이 불러올 원자재 시장의 도미노 현상에 대한 전망도 좀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라는 의견도 오늘 좀 드릴까 합니다. 150달러라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100달러라 그래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먼저 유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철군을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반대로 일부 접경 지역에서는 또 서로 간에 공세를 주고받는 뭐 이런 국지전적 성격의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까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국지전은 또 러시아가 꾸민 자작극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뭐가 맞는지 좀 국제 뉴스들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네. 근데 철군을 했네 안 했네 서로 얘기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미국이 예측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일은 큰일 없이 넘어갔거든요. 그 이후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자신들을 모함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뭐 러시아군이 배치한 군사들을 철군도 안 했고 도리어 병력을 늘렸다라고 또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침공 예상일을 무사히 넘기면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는 현재 살짝 꺾여 있습니다. WTI라고 불리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배럴당 95달러까지 넘어섰다가 93달러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네. 브렌트유도 96달러 가던 게 94달러. 두바이유는 92달러 넘던 게 91달러니까 조금 뭐 내려오긴 했는데 불과 2개월 전쯤에 이들의 가격이 60달러대였다는 걸 떠올려 보면 네. 정말 무섭게 지금 가격이 오른 상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주유소만 가도 벌써 확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근데 지금 90달러대도 지금 이렇는데 정말 100달러 넘게 되는 겁니까? 뭐 예상들은 지금 100달러 부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영향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수급 문제가 바탕에 좀 깔려 있어서 당장 쉽게 유가가 확 떨어지기는 힘들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인 IEA의 자료를 보면 올해 석유 수요 전망을 하루 1억 60만 배럴로 하고 있습니다. 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IEA가 수요 전망을 하루 9,970만 배럴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등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면서 석유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문제는 글로벌 정유 산업이 지난 6분기 동안 수요에 비해서 생산 실적이 저조하고 올해도 이게 딱히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IEA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오펙 회원국의 원유 생산량이 2,390만 배럴인데 예. 목표치가 2,460만 배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지금 못 채우고 있다는 얘기고요. 최근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그래서 하루에 40만 배럴씩 증산을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이 증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몇몇 국가들에서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된 게 많아서 증산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유가는 현재 구조적으로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발적으로 유가를 더 오르게 하는 자극적인 요소를 더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나마 올해 1분기가 올해 원유 가격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는 지금보다 상황이 좀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겨울철 난방 수요가 사라지는 1분기를 정점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보다는 유가 수준이
조금은 내려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그나마 전망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늘어나면서 유가가 네네네. 이렇게 안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때 셰일가스 생산하는데 원가가 $30면 된다. 그 밑으로 네네. 내려가기 때문에 셰일가스 생산하는 곳들이 다 문을 닫고 있다. 그랬던 시절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 지금 현상하고는 많이 달라요 상황이. 왜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2010년 하루 100만 배럴에도 미치지 못했던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 오일 예.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19년도에 하루 800만 배럴까지 생산이 됐었어요. 이게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8%에 이르는 꽤 많은 물량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2014년도에 $100 돌파했던 국제 유가를 이 셰일가스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2016년도에 $30 선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첫 번째 이유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때문이다라는 분석인데요. 탈탄소화를 외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때문에 셰일가스 생산자들이 쉽게 생산량을 늘리거나 신규 투자 자체를 지금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월가에서는 화석연료와 관련된 월가의 투자가 일제히 중단돼 있고 네. 미 셰일 원유 업계는 운영자금 대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군소 셰일가스 업체들이 일찌감치 파산을 좀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고 유가가 $30 아래로 떨어졌던 순간에 미국 셰일가스 업체 3분의 1이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한번 겪고 그나마 살아남은 이 셰일가스 업체들도 유가가 지금 급등하는 상황에서 또 신규 투자했다가 유가가 꺾여버리면 나중에 또 한 번 파산을 할까봐 쉽게 또 생산량을 못 늘리고 있다. 이런 분석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또 단순하지만은 않네요. 네네. 근데 그 에너지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오르게 될 경우에는 네. 지금 석탄 발전도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미국 정부도 좀 다른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미국은 특히 이 에너지 가격이 생활 물가와 굉장히 직결돼 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최근 2달 연속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 이상 계속 나오면서 미국도 이 고물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겠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이른바 빅스텝,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한 번에 2단계, 3단계까지 올리는 걸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0.5%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카드를 고민 중일 텐데 그게 뭐가 될까에 대한 예측들이 지금 좀 나오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런가의 핵협상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협상이 타결이 돼야 이란의 경제 제재가 해지가 된다. 네네. 그럼 이란산 석유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딱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국제뉴스 쪽에서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좀 들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핵개발 때문에 미국 등 글로벌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고 이 수출 규제 때문에 이란의 원유 수출이 전면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네. 이 핵상이 부분적이든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란 쪽의 원유의 수출이 가능해지고 이 원유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꼬였던 그 에너지 쪽의 수급 문제가 좀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이란 입장에서도 그간 석유 수출을 못하면서 망가진 경제를 복원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고민하는 글로벌 국가들 여기하고 약간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지금 생기면서 이란 핵협상도 타결의 신마리를 조금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증산량을 지금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마도 이란의 원유 수출이 시작되면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이란이 해결해 줄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겨울이 지나가는 3, 4월쯤 되면 이 난방 수요 좀 줄고 이란에서 때마침 원유가 좀 수출되고 이러면 그나마 유가가 좀 진정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약간은 긍정적인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만 워낙 수급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다. 떨어져도 유가는 배럴당 $70 이하로는 떨어지기 힘들다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사실 유가보다는 천연가스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파이프로 유럽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LNG라고 해서 액화 천연가스를 들여오지만
대륙으로 연결된 유럽들은 파이프관을 통해서 PNG라 불리는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숨에 해결될 가능성은 적어서 천연가스의 가격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러시아가 계속 이 천연가스로 유럽 여러 국가들을 압박하게 되면 미국이 다른 지역의 천연가스라도 유럽으로 가져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시아 쪽으로 오는 LNG선을 유럽으로 돌려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다만 천연가스 역시 겨울철 난방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상황에는 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요. 또 진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는가를 보려면 유럽향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세가 꺾이는지를 살펴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래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유가하고 천연가스 외에도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많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네.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왔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니켈이나 리튬 등은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터리 쪽 소재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450% 1년 만에 오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루미늄과 구리는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면서 가격이 같이 오릅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은 결국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걸 부채질할 테고요. 앞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원자재 시장을 바라보면 일단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구리, 니켈 등 비철 금속 쪽은 워낙 원래 가격의 변동성이 좀 큰 시장입니다. 생산 지역도 한정적인데 여러 변수들도 많아서 가격이 확 오르고 확 떨어지는 걸 한 해에도 몇 번씩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이런 비철 금속보다는 도리어 농산물 시장을 눈여겨보라라는 조언들도 조금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에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다. 네네.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이 에그플레이션이 올 거란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네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게 비료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엄청 많이 소비를 합니다. 비료를 생산하는데 열을 가하고 하는데 쓰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만 한 비료 생산하는데 40%를 차지한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료를 만드는 가격이 오르고 이 비료를 쓰는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 가격 올랐고 비료 가격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은 딱히 많이 오르지 않았다. 결국에는 도미노처럼 농산물 가격도 오를 것이다.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옥수수, 대두 같은 것들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걱정스러운 소식밖에 없네요. 참 소비자 입장에서 좀 물가가 내렸으면 좋겠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